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처음으로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안에 10,000명까지 급증할 거란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어 위중증은 1,800명대를 기록했고 누적 사망은 4,0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로 올라갔습니다. 인천 교회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셉니다. 예배 참석 시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대에서는 이미 확진된 유학생과 접촉한 3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의료 대응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내년 초부터는 정부용 치료제를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할 계획입니다. YTN 대선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가상 양자 대결에선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권자 절반 이상은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정권 재창출 여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D 프린터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 7명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3D 프린터 출력 과정에서 나온 유해물질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피해 규모도 모르고 역학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처음으로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지금까지는 5,000명대가 최다 기록이었는데 오늘은 7,000명까지 늘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175명입니다. 전날보다 2,000명 넘게 늘면서 처음으로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지난 4일에 5,352명보다도 1,800명 넘게 많습니다. 이번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방역에 고삐를 죄었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명이 추가돼 누적 38명이 됐습니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142명, 해외 유입 사례가 33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5,584명, 전체의 78.2%의 확진자가 나와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6명 늘어 840명, 처음으로 800명대로 늘었습니다. 이 중 83.3%인 700명이 6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사망자는 63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4,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의료 대응 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국이 78.7%, 수도권은 84.5%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6%이고 경기 79%, 인천 91.1%로 집계됐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41개, 경기 77개, 인천 7개로 수도권 전체의 125개뿐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제보다 59명 줄어든 860명이고 나흘 이상 대기자는 3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는 전국적으로 17,362명으로 하루 전보다 500여 명 늘었습니다. 네, 신현준 기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택치료를 대폭 보강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김 총리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으로 한 말입니다.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오늘은 7,0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서운 확산세의 여파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정부는 의료 대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재택치료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 의료기관도 병원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내년 초부터는 먹는 치료제를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처방하는 등 의료 서비스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여 재택치료의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하고 가족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전반적인 코로나19 상황 정리해드렸는데 인천의 교회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의 바이러스의 확산세도 거셉니다. 예배에 참석한 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인천 미추홀구 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날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날 기준으로 2명이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수가 3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국내 확진 사례로 해외 입국자 가운데서는 추가로 변이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확진된 2명의 감염 경로 등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인천 교회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N차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교회가 가장 큰 확산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이 교회 소속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 당시 동선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집단 예배와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 교회는 홈페이지에 오미크론 확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책임과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2명 가운데 국내에서 감염된 9명도 모두 교회 관련이었는데요.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 3명이 이곳 교회 예배를 참석한 뒤 확진됐고 교회 교인 3명, 교인의 가족과 지인 등 2명, 목사 부부를 태워준 우즈베키스탄 남성의 장모와 식당에서 대면한 뒤 감염됐던 확진자의 가족 등 9명 모두 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2명이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전체 오미크론 감염자 수는 모두 38명으로 늘었고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와 지인과 가족 등을 중심으로 변이 감염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안산에서는 인천 교회 예배에 참가했던 10대 중학생도 변이 여부를 검사 중인데 방역당국은 이 학생이 학교에서 접촉한 36명의 감염 여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변이 감염 의심자들의 가족과 지인 20명과 접촉자 26명을 조사하고 남아공 입국자와 같은 항공기를 탑승했던 156명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 교회 앞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인천의 교회를 방문했던 서울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이 감염된 뒤 이 학생과 접촉한 다른 유학생 3명도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경희대와 한국외대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대에서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가 더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곳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 A씨와 밀접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현재 질병관리청이 이들의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인천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A씨의 밀접 접촉자는 모두 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의심 사례로 분류된 겁니다. 서울대 측은 내일부터 이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앞에 신속 검사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도 인천교회에 다녀온 외국인 유학생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경희대 학생은 비대면 수업만 들었고 기숙사 1인실을 사용했는데요. 대부분 시간을 방에 머물러 공동시설 등에서 동선이 겹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선제 대응 차원에서 기숙사 같은 층에 사는 학생들이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는데요. 비대면 강의 방침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기숙사 학생들이 선제 PCR 검사를 많이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격리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외대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내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은 오는 11일까지 수용 인원의 30% 수준으로 축소 운영하고 로비와 단체 학습실 운영은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5세에서 11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 관리팀장은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에 대해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접종을 준비할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실제 접종 여부를 결정할 학부모, 의사 조사 등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혜정, 김정우 통역사의 수호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12월 8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재택치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임상적 특성상 80% 이상 확진자가 무증상 경증 환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 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집중하고 대부분 환자를 재택치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78%, 싱가포르는 6.95%, 독일 4.69%, 일본 13.8%의 환자들만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외 환자들은 대부분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12월 1주 평균으로 전체 확진자의 50.2%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 확진자들은 입원 치료나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재택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지자체의 재택치료 추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군구별로 재택치료 추진단을 부단체장 책임하에 구성하고 보건소 외 행정 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적으로 배치합니다. 관리의료기관과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도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관리의료기관을 20개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21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단기 외래 진료센터도 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 의사회 등과 협력하여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증 환자의 임상 경과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나머지 3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고령층 재택치료자 등을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응급상황에 대비한 이송체계도 강화합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사전 지정 이송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는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 차량과 방역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도 오늘부터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생활비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자가격리자의 동거인과 유사하게 8일차부터는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가족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이 추가적인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4인 가구를 예를 들면 종조되는 입원 또는 격리자에 한해 90만 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인 경우 추가적인 생활비 46만 원을 더해 146만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의료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 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8.7%이며 수도권은 84.5%, 비수도권은 68.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4%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71%입니다. 어제 동안 준중환자실 30개, 감염병 전담병원 118병상이 늘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 요양병원과 거점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에도 허가병상 603병상 중 370개 병상과 의료인력 전부를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전환해 128개의 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로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35% 수준이지만 위중증 환자의 83.8%, 그리고 사망자의 95.9% 등 대부분의 중증과 사망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미접종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3차 접종과 기본 접종을 받아주시면 본인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률이 현재 80%를 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60세 이상 확진자 수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 분들의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시에도 위중증화와 사망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분들께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 없으니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본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령층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부디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8세 이하 감염 비율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성인에 비해 발생률이 더 높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건강상의 위험과 학습상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방지 노력도 중요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6인 사적 모임 제한과 방역 패스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들은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의 외출을 조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함께 마음을 모아 대처해 나가면 이번 위기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전에 방금 전 브리핑 내용.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방역당국의 브리핑에서는 재택치료와 관련된 언급이 많았습니다. 먼저 정부는 임상적 특성상 80% 이상의 확진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의 50.2%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료 인프라 등 지원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고령층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지원하겠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 확산도 위험한 수준입니다. 부산과 충남 지역은 확진자 수가 200명을 웃돌았고 대전과 대구 등 모두 8개 시도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국채부산기념공원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선별진료소 천막도 보이는 것 같은데 대구는 벌써 나흘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대구 지역 확진자는 모두 127명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이곳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병원과 교회, 또 PC방 등에서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매일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새로 발생하면서 나흘째 세 자릿수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비수도권에서 대구보다 확산이 심각한 곳도 많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하루 25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발생 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반복했고 유흥주점과 체육시설, 종합병원 등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충남은 천안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203명이 감염됐습니다. 중학교와 요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영향으로 천안에서만 6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과 경남 등 비수도권에서만 모두 8개 시도에서 세 자릿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상황을 정리해보면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퍼졌고 또 백신을 맞은 뒤 반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고령층 사이에 돌파 감염이 잇따른 게 확산 이유로 분석됩니다. 네, 확진자 수가 늘면 당연히 병상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지역의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5시 기준 비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65.6%입니다. 71%인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 강원과 경남 등 4개 시도는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전담병원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 치료 병상도 우려스럽습니다. 대전과 강원, 경북은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전남과 제주, 충남, 충북 등은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한 자릿수만 남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행정명령을 발동해 추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확진자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국채부산 기념공원 선별진료소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20대) 대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YTN이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다자 대결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우세를 유지했지만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대선에 나서는 후보 5명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5.3%, 민주당 이재명 후보 37.1%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습니다. 열흘 전 조사보다 윤 후보는 1.6%포인트, 이 후보는 2%포인트 오르면서 격차는 약간 줄었습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순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윤 후보가 극적인 화해와 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전환한 게 눈에 띕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만 놓고 물어보니 격차는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6.9% 지지를 얻어 이재명 후보의 4.9%포인트 앞섰지만 이 후보가 꾸준히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자 대결을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 진영의 윤 후보 지지세는 주춤했지만 진보 진영 결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도층에선 윤 후보가 51.1%로 앞선 가운데 이 후보도 40% 가까운 지지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잇따라 사과해온 이 후보의 약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 윤 후보를 근소하게 앞질렀고 호남 지지율도 70% 가깝게 끌어올렸습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일정으로 2주 연속 방문한 호남에서 지지율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30%대 후반을 유지한 가운데 민주당 정권 연장을 바라는 여론은 40%대로 올라섰습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51.3%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여전히 앞섰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국 논란 사과에 대해 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 논란에 사과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응답자의 46.6%가 적절하다, 42.1%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4.5%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과 중도 진보층에서 엇갈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 후보의 사과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중도와 진보층에선 이와 반대로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출범식 마치고 또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이 선대위를 개최하게 돼서 마음 든든하고 기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게 윤 후보 지지율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도움된다고 답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보수층에서는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 중도층에서도 절반 넘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진보층에선 48.4%가 부정적이었지만 도움된다고 한 비율도 40.3%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 사이에 연대나 단일화에 대해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설령 연대나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결과에 영향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1.4%로 영향 줄 것 45.1%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더 높았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와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강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67.2%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로 중소벤처 혁신창업 국가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북, 충남도민회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결의대회에 참석해서 충청이 정권 교체의 중심이 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현재 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디지털, 에너지와 디지털, 코로나 팬데믹이란 3대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 투자형 R&D 펀드 1조 원 조성을 제안하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벤처 투자 펀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분야 창업 기업이 연 30만 개에 이르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일벌 100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도 방문해 장애인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고 김용균 씨 3주기 추모 전시회도 관람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충청 민심 공략에 나섰다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충북 충남도민회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이 충청이 선대부터 500년간 살아온 자신의 뿌리이자 고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충청의 선택이 늘 대한민국의 선택이었다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충청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확실하게 채우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충청의 아들을 자임해온 윤 후보가 재차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피며 캐스팅 보트인 중원 공략에 공들이는 모습입니다. 윤 후보는 또 재경 광주 전남 향후의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서울 대학로로 갑니다. 여기서 청년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고충을 듣고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대학로 거리 인사를 다니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2030 청년 세대와 스킨십을 강화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선대위는 오늘은 코로나 중증 환자 병상 확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2호 공약을 내놓으며 윤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만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는 등 과거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과 관련해선 당내에서 파문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돼 어떤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가족 회사가 경기도 양평 아파트 개발 당시에 땅값을 부풀려서 개발 부담금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 앞서 보도해드렸죠. YTN 취재 결과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 측이 실제로 부풀린 땅값을 양평군청에 제출했고 군청은 이를 그대로 반영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땅값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개발하면서 여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서 등본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해줘 매입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YTN 보도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의혹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당시 실제로 윤 후보 처가 회사가 잘못된 매입가 서류를 제출했던 겁니다. YTN이 입수한 거래 신고 피증입니다. 지난 2017년 개발부담금 영원 부과 당시 업체 측이 양평군에 제출한 겁니다. 업체 측은 사업이 시작된 뒤에 사들인 데다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3억 1천만 원 상당의 한 필지를 포함한 60억 3,035만 원이 적힌 서류를 제출했고 양평군은 이를 빼야 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 결국 지난달 18일 개발부담금을 정정했을 때 양평군의 산출 내역서에서는 아파트를 짓거나 공원으로 기부한 17필지 매입가 57억 2,035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포함하면 안 되는 3억 1천만 원짜리 필지를 뒤늦게 뺀 겁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당시 문제의 필지가 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활용된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평군이 정치적 압력으로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게 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청에 이해할 수 없는 조치는 개발부담금 재산정 발표 때도 있었습니다. 매입가 오류를 포함해 개발부담금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4가지나 찾아 수정하고도 지난달 29일에는 이중공제 한 가지만 발표한 겁니다. 특혜 행정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문제가 되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축소 발표인데 담당자는 짧은 브리핑 시간에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만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평군청은 앞서 제기된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 사업의 인허가 소급 연장 논란 때에도 실수였다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 7명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D 프린터 출력 과정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피해 규모도 모르고 역학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입니다. (3D) 프린터가 땡기면 진짜 엄청난 자랑을 하더라. 지가 원하는 대로 뚝딱 만들어주기 지는 이게 도깨비 방망이다. 지난해 7월 과학교사였던 아들은 발병 확률 0.01% 희귀암인 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3D 프린터가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3D 때문에 죽은 게 맞네. 100%네 이거 지금. 나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다. 지 혼자 같으면은 그래서 생각을 안 해. 분명히 선생님 둘이가 더 그런 병으로. 혁신의 상징, 4차 산업의 총화.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사용한 선생님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YTN 기획탐사팀은 지난 넉 달 동안 피해 교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숨진 고 서울 선생님을 포함 육종암 3명, 육종암 증상과 유사한 극심한 꼬리뼈 통증 2명, 급성 유방암과 대소변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율신경계 이상. 취재진이 수소문만으로 찾은 피해 교사가 7명에 이르지만 정부는 실태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까매지고 이런 현상, 그리고 온몸이 이제 찌릿찌릿한 현상, 엉덩이 쪽에 화기가 느끼는 현상. 완전 급성이었어요. 근데 너무 급성으로 와가지고 서울에 갈 수 없었고. 가족력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가족력은 없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교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미래 산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 종일 3D 프린터 출력에 매달렸습니다. 뭐 환기 장치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좀 밀폐된 공간에서 8대를 그냥 동시에 돌리는. 3D 프린팅 재료로 쓰인 저가의 중국산 플라스틱 필라멘트.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첨단 산업으로 칭송받으며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학교 5,700여 곳에 보급된 3D 프린터가 무려 26,000여 대. 그러나 그 누구도 교사와 학생에게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YTN은 앞으로 닷새 동안 자체 실험 등을 통해 3D 프린터의 유해성을 추적하고 산업 논리에 매몰돼 안전 문제를 은폐하는 정부를 고발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의 출제 오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생명과학2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생명과학2의 점수는 성적 발표 예정일인 모레 이후 별도로 통지될 전망입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2 20번은 집단 1과 2 중 하디 베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아 보기의 진위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문항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직전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 흐름이 확고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세 시장 역시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지방은 세종, 대구를 비롯하여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 상승 전망 응답 비중은 30.4%에서 8.9%로 가격 하락 전망 응답 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경우에도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거래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합니다.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차익이 감소하는 만큼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 원에 사서 5년 동안 살다가 12억 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지금까지는 양도세 1,300만 원가량을 내야 했지만 오늘부턴 양도세가 없어집니다. 오늘부터 주유소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루 20리터씩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판매처를 주유소 등으로 한정했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을 수정 공고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요소수를 팔 때는 구매자 아이디 1개당 하루 20리터까지만 가능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10대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논란이 거셉니다. 관련 내용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7,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방역 완화가 시작된 이후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은 확진자가 5,000명에서 7,000명까지 올라가고, 예. 이 경우에 따라서는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매일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 의료 체계가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재택치료라든지 이런 의료 체계 이외의 지역에서 확진자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상태가 이 위중증 환자 관리가 이제 점점 불가능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재택치료도 빨리 확충이 안 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악화돼 가지고 이송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좀 더 방역을 확실히 강화해서 이 추이를 한번 멈추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조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국내 유입 환자하고 이 국내에서 전파된 환자를 모두 포함하면 38명이 확진이 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지역이 한정돼 있고 전파 사례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전파가 많이 일어나는 방역 완화 상황이라면, 예. 이런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방역 강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 강화와 함께 오미크론용 백신의 필요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좀 개량된 백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계속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전체 유행을 바꾸고 또 지금 개발된 백신의 효과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백신 개발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매년 맞고 있던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도 사실 해마다 똑같은 백신을 맞는 건 아닙니다. 그 해 유행할 거로 예측되는 이 바이러스를 해마다 바꿔가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코로나19도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일정한 주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백신을 빨리 개발을 해서 양산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학가, 직장, 학교 그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0대들에게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효과도 효과입니다만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아청소년에게 이 방역 패스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방역 패스라는 것은 그 보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 되면 안 되는 방법이고요. 네. 우리가 백신 접종을 충분히 접종률을 올린 이후에 그 공백이 생기는 지역, 그 공백이 생기는 구간이 결국 백신 미접종자라는 그
공백이 남게 되는데 예. 이 부분을 보조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보조적 수단이 너무 확대돼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서 예. 조금 안타깝고요. 지금 할 거는 이런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빨리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유도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방역 패스의 어떤 적용 범위나 대상 기간 이런 여러 부분들을 좀 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는 뭐 타당한 의견입니다만 예. 지금 최근의 유행 양상을 보면은 뭐 형평성을 따지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거의 모든 공간에서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그 시설이나 공간,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 또다시 교회나 다중이용 시설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곳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는 접종률을 올린 상태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유지를 하고 이외에 그 방역이 완화되어 있는 공간도 지금은 방역을 강화해서 방역 패스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마다 백신을 맞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그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정부는 접종 후에 청소년들의 이상 반응 신고는 일반 연령층에 비해서 적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예, 사실은 걱정과 현실은 좀 다른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성인하게 했을 때 이상 반응 신고율이 약 0.4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세에서 17세에서 그 고등학교 수험생까지 포함해서 100만 명 이상을 접종을 했는데 이상 반응 신고율이 이 12세, 17세는 0.24% 정도로 절반밖에 안 되고 심각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 비율도 건수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이 청소년에서의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강화해야 될 것은 그래도 이렇게 아주 희귀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빠르게 안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 학부모님들의 그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좀 이상 반응에 대한 어떤 메시지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은 처음에 이 청소년들의 그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보다 방역을 완화한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유행이 전체 유행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청소년 백신 접종을 자율이라고 말을 한 것 자체가 조금 그 강한 드라이브가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걸 다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니까 정부의 입장이 변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불만과 불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방역 패스를 먼저 도입한 해외 상황도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지금 5세에서 11세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유럽이나 또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5세 이상에서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세 이상의 접종은 뭐 카나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80~9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아이들은 비교적 중증 발생이 없고 사망자도 안 나온다라는 그 통념이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이후로는 유행이 커지면 이런 청소년 어린이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계속 나오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들을 해외에서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런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건강과 그리고 계속 지금 교육 공백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없애려면 백신 접종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세계적으로도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좀 확대되는 추세로 보이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더 이익이 크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행이 커질수록 백신에 의한 의학적 이득이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전문가들의 권고가 있는가 하면 안전성이 확보가 될 때까지 청소년 방역 패스를 좀 연기해야 한다. 이런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가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기도 했는데 사실 뭐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방역과 학습권 이 두 가지 모두를 챙길 수 있는 묘안은 없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백신 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의 1차적인 목표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줄이는 거고, 예. 그다음 이제 감염으로부터의 보호 효과가 이제 2차적인 기대 효과인데, 지금 백신 자체는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 청소년에서의 위중증 환자 발생도 충분히 줄인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은 접종을 한 그 청소년에서의 입원율 그리고 위중증 발생률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미접종자와 접종자 청소년 간 비교를 해보면 미접종자에서 감염될 확률이 거의 한 5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백신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방역 패스 관련해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군사력 증가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제 제재 등 강력한 조처를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병력 배치를 크게 늘려 침공 우려가 제기되고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러시아의 병력 증강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 동맹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영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수단들을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적절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초봄처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고 동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3도에서 또 7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2도, 대전은 13도, 광주와 대구는 14도, 부산은 15도 선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지만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